자,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단까지 봤어요. 고맙습니다. DM. 자, 첫 번째 문단까지 봤고,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까먹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그 마지막 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였죠. 자, 법률의 규정과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법률 규정. 그 다음에 계약 내용. 요 두 가지가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첫째, 우선 적용돼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1 했죠. 우선 적용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찾아야 되고, 두 번째, 법적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가 뭐야? 그 바로 뒤에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수요일 수업 들은 친구들은 미안합니다. 잠시만 얘들아. 네, 오세요. 네네네. 네. 어이구, 많이 오셨네. 선생님, 음. 네, 소정이가 받아달래요. 봤어. 이제 선생님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 네. 자, 좀 늦게 받아서 미안합니다, 얘들아.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자면, 일단 어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금요일 수업 들으면은 또 쌤이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이야기는 했던 거죠. 사회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점을 찾는 거였고, 그게 수능 특강만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를 했어요. 그죠? 수능 특강뿐 아니라 뭐 평가원도 같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이론상 배웠을 때, 이론상 배웠을 때 사회지문은 경제, 경영, 그다음에 법 요 부분들이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많이 되는데 어쨌든 어떤 분야를 다루든 사회지문이라고 한다면은 문제점을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문제 해결. 요게 가장 그 출제 포인트의 우선사항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쌤이 뭐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뭐 정규 수업 시간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해결책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제의 발생 원인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여러 가지 제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문제의 어떤 그 기준점, 차이점 요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원인 같은 것들도 잘 인과관계에서 많이 묻기 때문에 고런 것들을 정리를 잘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지문이다.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문단에서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는 이제 선지를 우리가 봤는데 뭐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 뭐 어떤 것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없었고 그냥 문제점만 파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2문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별거 아닌데 그 되게 그 옛날에 수업할 때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사법인가요? 사법인가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 발음을 사법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사법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사법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이 묻던데 자, 그거는 한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법 처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뭐 옛날에 사법고시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거는 발음이 사법이 맞는데 요건 사사로울 사자죠. 개인의 어떤 그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사법이라고 읽어요. 발음법이 다른데 어쨌든 그게 뭐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애들은 조금 어색했나 봐. 자, 그냥 표준 발음대로 읽겠습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그다음 가족 관계 등에 자, 등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등 나오면 가로를 쳐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그 하나의 예시라든지 요런 것들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단순히 예시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예시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사법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예를 한 두 개 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시를 들기 위해서 들었다기보다는 사법 자체에 대한 개념을 개념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예시를 들어서 바로 설명을 해주는 뭐 약간 두 가지 짬뽕된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 쌤이 한자를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혹시 읽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한번 읽어봐라. 우리가 지금 앞에서 관학, 사학 우리 첫 시간에 정규 시간 첫 시간에 특강 말고 정규 시간에 하면서 그 관학, 사학 하면서 요 사사로울 사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사자는 그만큼 좀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눈에 좀 익혀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저게 사사로울 사자라는 걸 알면은 개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내는데 그닥 이해를 해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A와 B 있으니까 또 혹시 한번 모르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뭐, 요 부분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의심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어떤 이제 그 개념 외에도 뭐 보통 이제 화제들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비문학 지문이 화제를 하나만 다루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학생들이 보는 글들은 그 화제가 하나죠.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설명문이 제일 쉽죠. 그래서 학교 시험도 안 내잖아. 내면은 다 맞추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틀릴 만한 문법이나 시 같은 것들을 중학생들한테 많이 출제를 하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설명의 대상, 그러니까 화제, 토픽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비문학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럼 지금 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쌤이 팁을 주는 거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자, 기본적인 화제, 그다음에 뭐 어떤 개념 이런 걸 찾는 방법 설명했죠. 첫째는 선지에서 내용 일치 문제의 선지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라. 반복되는 부분이 거의 핵심 화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가장 1순위였고 그다음에 2순위는 없을 때 뭐 저런 게 없다. 그러면 일단 은근히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은근히 붙어 있는 게 주어일 수도 있고 화제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은근히 붙어 있으면 화제라고 그랬죠. 화제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은근히 붙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가까지 있으면은 최소한
화제가 아니면 주어기 때문에 주체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있는 이가를 통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부분에다가 네모를 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팁을 하나 주자면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 화제어, 제시어 요런 것들이 뭐일 가능성이 높을까? 요거는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뭐일 가능성이 높을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휘적으로 봤을 때 고유어는 잘 없어요. 개념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어휘에 뭐 학자들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80%가 한자어라고 그러죠. 너무 많이 본 것 같기도 한데 최소한 60%는 넘는다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휘 중에 고유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고유어는 많지 않고 한자어, 그다음에 고유어, 외래어 순이기는 합니다만 한자어가 제일 많아요. 근데 한자어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과거에 동북아시아 자체가 한자어 문화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자는 안 쓰는데 한자는 쓴단 말이에요. 왜? 필요하니까. 한자어는 고유어는 의미가 두루뭉실하죠. 그 말 자체가 지칭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한자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지니고 있고 그 명확한 뜻들이 있는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표문자이기 때문에 표의문자가 보통 우수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뜻 자체를 드러내는 데는 표문자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한자어를 통해 가지고 보통 개념어를 많이 제시하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핵심 하잖아. 개념어들은 뭐다? 한자어인 경우가 상당수고 그다음에 외국어로 제시되는 경우. 외래어는 국어지만 외국어는 국어가 아니죠. 옆에 이제 가로쳐가지고 뭐 영어 같은 걸 준다든지 뭐 이탈리아어나 뭐 프랑스어나 이런 걸 준다든지 하면 보통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떤 핵심 화제어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뭐 앞으로 이제 또 찾는 방법을 하나씩 덧붙여 나가기는 할 건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여러분들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대충 이게 좀 보이죠? 사법은이라고 하면 이게 한자어고 거기에다가 은이 붙었고 하나만 더 할까? 방금 했던 거. 그러니까 보통 뒤에 당연히 정의가 붙어 있으면은 얘는 개념어일 가능성이 높죠. 됐죠? 너무 많이 하나? 이 다섯 번째 거 설명하려고 사실은 이거 설명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합시다. 따옴표 돼 있는 것도 화제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핵심 화제일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얘는 화제요. 혹은 개념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네모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당연히 지금 뭐 특별한 그거를 봐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여기 작은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얘도 네모를 쳐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얘에 대한 설명이 뒤에서 나오고 만약에 설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만약에 사례까지 나오면 어디까지도 나갈 수 있다? 개념, 설명, 사례, 3단 구성. 이게 뭐죠? 수열 반 애들은 알죠? 이 난다죠, 난다. 난다형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기 사례와 어떻게 연관시켜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는 그런 식의 접근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럼 계약 자유 원칙이 뭐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는 것이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개념 설명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인과입니다. 따라서 A 따라서 B 그 결론이 나온다는 건데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용절이 기네요.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 계약 내용이 어떻게 돼? 우선 적용된다. 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먼저 적용이 된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그럼 포인트를 딱 잡아줘야 되는 거죠. 제 계약 자유 원칙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을 때 판단 기준은 무조건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법보다 뭐가 우선이다? 계약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두면 뒤에 문제 하나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만 보면 안 되고 1문단 내용과 연관시켜서 봐야 되겠죠. 기억납니까? 우선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나 문제 해결했어요. 사법의 경우에는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과 어긋나더라도
계약한 내용이 우선이다. 두 번째,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1문단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1문단 내용이 보통 전제로 깔리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전제로 깔려가지고 뒤에 있는 그 전체 문단의 내용들을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읽기를 연습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를 찾아야지라고 하는 목적지향적인 독해를 해야 되겠죠.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 한다. 봤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22번 문제에서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에서 임의 법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핵심 화제로 찾았고, 자, 요게 동그라미가 되죠. 그럼 동그라미는 기본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직도 놓치면 안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사법은 원칙적으로 이미 법규이기 때문에, 자, 사법은 원칙적으로 이미 법규이다. 그 기억나죠? 사법이 뭐였니? 그 완전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는 기억하자? 아까 그 한자 같은 거 좀 보고 했다면 개인과 관련돼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어쨌든 뭐 개인과 관련돼 있는 법률 그런 것들을 사법이라 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법률은 다 임의법규다. 그러니까 법률과 다른 계약 내용이 있을 때는 모두 뒤에 사례가 연관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모두 어떻게 돼? 계약 내용이 우선이다. 자,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자, 이거를 이제 계약 내용이 없다. 요건 또 다른 이야기죠. 요거는 이제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왜? 계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적용된다. 없을 때는 법률. 저게 없을 때는 법률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자, 저 나왔을 때 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수선 의무 조항이 뭐야? 이미 법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보기하고 연관될 가능성이 높겠지. 첫 번째 문단 자체가 이미 보기를 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22번에 자,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맞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두 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 이야기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계약 내용이 법률에 비해 더 우선 적용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걸 다시 지문에 올라가 가지고 확인하고 읽고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비문학 독해를 못하는 친구들 혹은 비문학 독해 어떤 초보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비문학 지문을 빠르게 한번 훑어서 줄거리를 파악을 하고 이 줄거리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그 다시 한번 읽어가지고 그거를 답을 찾아야지. 그 1, 2학년 때는 이게 돼요. 1, 2학년 모의고사는 이게 되는데 뭐 내가 항상 예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미리 예습을 통해 가지고 3학년 문제를 그 기출 6월, 9월 수능 수준을 풀어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를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뭐 운동에만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도 어떻게 보면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쫄아서 그랬나 보다. 3학년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쫄아서 실제 뭐 모평에서 그 뭐 쌤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으니까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푸느라 쫄아서 내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상황. 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쌤 저는 그렇게 해도 풀리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도 잘 풀립니다. 3학년 수준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쌤이 이야기했죠. 1% 정도는 그렇게 해서 풀린다고. 근데 쌤, 저는 1% 수준의 학생이 아닌데도 풀립니다. 왜 풀릴까? 그럼 반대죠, 반대. 마음이 너무 여유로운 거. 이걸 가지고 네가 대학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여유로운 거죠. 그래서 뭔가 빨리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천천히 읽다 보니까 잘 읽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6월 달에 느끼면 늦어요.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그 참 내가 잘된 선배들 이야기는 뭐 구체적인 이름 이야기해 주면서까지 이야기해 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못된 애들 이야기는 그 이름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특히 뭐 매년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만 작년에 한 학생이 뭐 몇 년 만에 나왔어요. 보통은 그 애들이 시키는 대로 다 잘하는데 자기가 비문화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작년에 한 학생이 고3 때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고3 때 공부를 시작하고 원래는 되게 똑똑한 학생이어서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상위권이었다 하더라고. 전교권이었는데 고1, 2 때 막 열심히 노느라 성적이 안 나와서 고3 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 2달 해 보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또 어렸을 때 독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친구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읽으면 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 가지고 1 학기 때는 그 수업을 좀 듣더니 한 여름방학 때쯤 되니까 그 격주로 오더라고. "왜 안 오냐?" "아 뭐 늦잠 자서 죄송합니다." 하더니 한 2 학기 한 9월 달 정도 되니까 고민 상담을 하러 왔어요. 선생님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하는 방식이 더 빠르고 정답률 비슷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될까요?" 학원비는 다 낼 테니까 그냥 뭐 그 다영쌤 수업만 듣고 선생님 수업은 제가 뭐 모르는 내용을 하실 때만 가서 듣겠습니다. 그래라 그랬죠. 사람이 마음이 정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설득이 안 돼요. 특히 고3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입시 경력이 많고 고3 많이 하고 했어도 내가 그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내가 걔 인생 책임질 거 아니죠. 개인의 선택의 결과는 그 책임은 영광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올해 당연히라는 말을 붙이면 되게 미안한데 나는 예상했지만 당연히 수능을 개망쳤죠. 비 모의고사 수준도 수능이랑 또 다를 수 있거든.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뭐 공부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해 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뭐 중간 연습 과정에서 나쁘지 않았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능이 그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실제 수능에서 그게 안 먹히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건 나는 그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 축구 감독이야. 우리는 축구 구단이라고 생각 여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나? 남학생들 스포츠 좋아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내가 들어가 본 거는 20 년이 됐기 때문에 내가 실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1 교시 보면 당연히 마음이야 100점 받겠지. 틀 '틀릴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80 분의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랑 옆에서 봤을 때 100 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 제자 중에 뭐 100점 받아 가지고 나보다 잘 받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축구 감독보다 축구 선수가 더 축구 잘할 수 있어요. 전략 전술은 감독이 짜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 줘야 돼. 도저히 안 맞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올해 애들이 쌤 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LS 학원의 그 선배들하고 달리 선후배간이 안 친해요. 선후배간이 안 친해서 보통은 이때까지 애들은 나를 잘 모르고 뭐 다행쌤을 뭐 모르고 푸른쌤 모르고 해도 그럼 들어오면은 선배들한테 물어보죠. "저 쌤 수업 어떠냐?" 그럼 보통 선배들은 우리 학원 그 선배들은 뭐 똑바로 이야기를 잘 해 주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안 좋은 쌤 안 좋은 쌤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거의 대부분 내가 뭐라고 해도 뭐 누구누구 선배들한테 뭐 많이 들었으니까 뭐 선생님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일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 애들이 고3 때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어 줘서. 나를 믿어 줬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뭔가 어떤 공부를 하면 나뿐 아니라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영어 쌤 좋아해 줘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 줘도. 수학쌤 좋아해야 돼. 국어쌤 좋아해야 되고. 우리 다영쌤은 미인이시니까 당연히 좋아할 거고. 그죠? 그쵸. 보통 뭐 연예인급 외모라고 봐야 되겠죠. 연예인급 외모. 물론 뭐 쌤도 그 정도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뭐 젊을 때도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비문학을 나만큼 잘할 수 있는 강사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좀 힘들어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 선수입니다. 배구 선수라고 생각해도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종목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벌써부터 반복되는 말이 너무 계속 많이 나오죠.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거 많지 않아요.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내가 빨리 익숙하게 할 건가 연습하는 거. 자, 또 말이 길었습니다. 계속 봅시다. 두 번째.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자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일단 포인트는 우리가 임의법규는 알고 있는데 단속법규에 대한 정보를 아직 모르죠.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임의법규가 계약 자유의 원칙. 자, 요거 기억나죠? 다시 지문 돌아가면 안 돼요. 지문을 돌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수능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쌤이 돌아가도 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언제 돌아가도 된다 그랬습니까? 요거 인문 1지문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정규 시간에. 언제 돌아가도 된다 그랬죠? 그 보면 사학, 방삭, 뭐 방상, 태학 막 이러면서 미친 듯이 막 의미 없는 어떤 그 학교들이 한 4줄 정도 막 나열될 때 있었죠. 방상에서 3년, 뭐 4년. 그거는 기억을 해가지고 가는 게 바보고 너무 많은 거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보통 10번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거를 여기 처음 보는 어떤 학교 이름들을 어떻게 다 그것도 서울 지방 나눠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외워 가지고 갑니까? 그런 거는 어쨌든 나중에 올라와서 확인을 하되 출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처음부터 꼭꼭 잘 집어내 가지고 읽어 간다면 문제 풀 때는 가급적이면 안 돌아와야 돼. 가급적이면 안 돌아와야 돼. 그래서 비문학 지문은 많이 돌아오면 많이 돌아올수록 시간이 훅훅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조금 걸리더라도 완전히 정확하게 읽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는 그런 독해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일단 임의법규는 계약자의 원칙이 확실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대충 생각해 보자면 단속법규가 이거보다 더 부합하긴 같거나 같을 수는 있으니까 같거나 좀 부족하겠지. 더 부합하기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나 자 중요한 이야기 나오죠. 이 앞서 봤었던 이그 무슨 법규? 임의법규하고는 내용상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A나 과태료 같은 B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이게 뭐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뭐예요라고 했을 때 이가 기억이 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죠. 법적 불이익을 이미 두 가지를 가지고 오자 그랬어요. 그죠? 뭐가 우선이냐? 그다음에 법적 불이익은 뭐냐? 근데 이미 법규를 볼 때 법적 불이익이 없었어. 그럼 얘는 이미 법규와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는 뭐만 알면 된다? 제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사항이 법률보다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출제 포인트만 잡고 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이제 법적 불이익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단속법규라든지 그다음에 강형법규 같은 경우에는 1번도 이제 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2번이 당연히 이제 법적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법적 불이익에 대한 사례를 준 겁니다. 지금 법적 불이익의 사례가 뭔데? 벌금이나 과태료. 자, 비문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문학에서는 얘를 뭐라고 그럽니까? 직유법이라고 그러죠. A 같은 A처럼 직유법이라고 그래요. 그지? 근데 비문학에서는 뭐 굳이 뭐 그런 뭐 비윤회, 주균회 뭐 이런 것들을 묻지는 않으니까 요거 나오면은 일단 이 두 가지는 문학에서는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A 같은 B 그러면 A와 B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게 시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비문학은 그게 아닙니다. 비문학은 이게 상하이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이어 하이어는 알죠? 요 상이어 하이어 알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식물이야. 그럼 식물은 상이어입니까? 하이어입니까? 미안해. 못 들어오는 친구가 있나? 어, 이제 정신이 없어. 태연아, 미안하다. 쌤이 아까 받아줄, 아니,
했는데 그 일부러 알려주고 지금 수업한다고 못 봤는데 좀 오래 기다렸지? 아니에요. 미안해. 아, 나 수업 녹화도 안 하고 있네. 아, 미치겠다. 자,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보자면 뭐 이야기하고 있었지? 아, 자, 식물은 상이어입니까? 하이어입니까? 아, 상이어다. 현이.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단어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자, 나무 나왔어요. 나무 나왔으면 식물이 상이어가 됩니다. 그럼 식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해줘? 나무 같은 게 식물이.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죠. 그때 사용하는 게 같은. 그럼 식물이 하이어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이어? 생물 나오면 되죠. 생물은 식물 같은 거예요. 동물이나 생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많이 들어주면 많이 들어줄수록 상이어를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은 그거는 이제 뭐 정답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이해하기 쉬운 거니까. 보통 선제 하나 지우는 거거나 아니면 안 내거나 이런 건데, A 같은 B를 그냥 딱 하나만 주는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어쨌든. 그럼 지금 여기서 뭐가 상이어입니까? 그럼 우리 항상 물어볼 때는 상이어를 가지고 하이어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바꿔서 읽어야 되는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문맥적 의미 변환에 사용하는 거예요. 항상 이 타임 자체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금이기 때문에 그 금요일 학생들은 수업 들을 때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아니, 짜증?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수요일 날 수업했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수요일 학생들한테 어제 배웠던 거를 조금 언급해 줄 수밖에 없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금요일 배우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게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문맥적 의미 변화는 중요하다 그랬죠. 문맥적 의미 변화 어떻게 읽으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자, A는 A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이제 대문자 소문자로 쓰면 그러니까, 자, A는 알파다라고 합시다. A는 알파예요. 같은 거. 그래서 뭐 A가 이제 상이어고, 알파가 상이어고 A가 하이어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를 문맥적 의미 변환이 제시가 되면 항상 어떻게 해라? 앞으로 A 나오면 뭐라고 읽어라? A 나오면 A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A 나오면 알파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문맥적 의미 변환을 줬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맥적으로 그 의미를 연관시킨 거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단어가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지문에서만 그런 겁니다. 이 지문에서만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보통은 상하이 관계라고 하죠. 상하이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문학 지문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거를 거의 동의어나 유의에 가깝게 읽어야 나중에 지문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본문에서는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A라고 설명을 해줬으면 딱 힌트를 줄 뿐입니다. A는 알파라는 부분을 적어놓고, 자, 지문에 A는 어떠고 A는 어떠고 하는데 B는 어떠고 C는 어떠고 하다가 나중에 또 A는 어떠고 A와 B는 어떠고 해놓고 실제 문제에서는 A를 안 묻는다는 거죠. 알파는 하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문을 읽을 때부터 이미 A를 뭐 문맥적 의미 변환을 줬으니까 문제로 만약에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알파로 변환시켜서 물을 가능성이 더 높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내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100%는 없어요. 그렇게 간단한 거면은 뭐 비문학 뭐 연습을 진짜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그렇다는 거죠. 한 80% 이상은 보통 그런 식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A를 알파로 그냥 읽어보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적 불이익이 나오면 뭐라고 읽는 게 편하다? 법적 불이익을 벌금이나 과태료, 벌금이나 과태료로 읽었을 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에 이미 이게 포인트로 잡혀 있는 걸 아니까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정리를 하고 가는 거죠. 혹시나 만약에 내가 중간에 이 화제가 끊어지고 다른 뭐 B나 C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얘를 까먹었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포인트는, 문제는 이 부분은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물을 수가 없다 그랬죠. 이 부분은 안 물으면은 이거는 문제를 잘못 낸 거라 그랬어요. 사회 측면에서 문제점을 밝혀놓고 이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안 물으면은 그거는 아니 뭐 상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지문을 이때까지 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를 해두면 된다.
자, 계속 볼게요.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끊고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계약의 효력이 부정 앞에 X죠. 그럼 계약의 효력 자체가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하면 물결 표시하자 그랬죠. 조건부. 근데 사례이기도 하다 그랬죠. 뭐 원리적 정보로 제시가 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먼저 1.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자, 두 번째, 법적 불이익, 과태료나 벌금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법규, 역사미는 그렇다면 역사미는 과태료나 벌금은 있어요. 과태료나 벌금은 있는데 계약의 효력은 유지가 돼요.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가 나왔어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자, 어떤 부동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원래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그 판매하고 중간에 이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게 일인데 당연히 그걸 해야지. 하지만 법규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하면 안 된다. 사기칠 수 있잖아. 그래서 쌤이 알기로는 자기뿐 아니라 가족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객에게 직접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인중개사가 B한테 팔았어요. 근데 자기가 중개를 했어.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나왔을 때 A라는 공인중개사한테 뭐가 나온다? 과태료나 벌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뭐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게 계약을 법규를 어긴 거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쳐버린다. B는 뭔 잘못입니까? 자기는 자기 돈 주고 샀는데 그게 취소가 돼버리면. 근데 요즘처럼 막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자기가 사고 나서 보니까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뭐 알게 됐는데 뭐 이런 상황이었다. 근데 1억이 올랐어. 그럼 악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내가 벌금 낼게.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다시 무효로 돌리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는 어떻게 한다? 단속법규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이 부동산 거래 자체는 인정을 해줍니다. 부동산 자체는 인정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 짧은 밑줄 기억있죠, 그죠?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어떤 경우? 역사미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뭐라고? 법적 불이익은 있지. 그 이게 만약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면은 다시 뭐라고 읽어야 돼? 법적 불이익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죠? A가 나오면 알파로 읽고 알파가 나오면 A로 읽어라 그랬습니다. 안 어렵죠? 그거를 몇 번만 해보면 익숙해져요. 계약 자체는 하지만, 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역사미는 과태료 있어요, 벌금 있어요, 법적 불이익 있어요. 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해. 어쨌든 우리가 도용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고, 어차피 물을 거 뻔하죠. 이거 안 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 어려운 말이죠. 한자를 대충 보니까 모르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 넘어간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한자어들은 거의 대부분 쌤이 아까 제시를 해줬습니다만 개념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모를 쳐놓고 뭔가 이제 좌우를 살펴봐야 되겠죠. 체크할 게 있네. 어디? 행동. 자,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을 일컬어 급부.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뭐 반대급부 이런 말들이 있더라. 뭐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피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아니고 학생들이. 어려워 보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단어고. 이 정도 한자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몰라, 급부 몰라 하고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내용 일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통 선제 하나 지우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또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한자어, 외국어 이런 거 나왔다. 그렇다면 일단 혹시 그 앞에서 이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관형절은 없는가? 쌤이 첫 시간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잘 찾는 거, 정의는 잘 찾는다 그랬죠. A란 B다라고 하면
A 네모 쳐놓고 B에 해당되는 부분 밑줄 그으면서 그거 읽으면서 이거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봐야지. 정의는 여러분들 잘해요. 출제자들 알죠. 그래서 정의는 정답을 잘 안 줍니다. 줄 때는 언제냐? 1문단에 정의를 줘놓고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해놨다가 밑밥을 까는 거죠. 전제를 깔아놓고 뒤에 가서 한 4문단, 5문단의 핵심적인 이야기할 때 그걸 끄집어 내려오는 경우. 그 다음 주 정규 수업할 때 그 과학 1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과학 1 1문단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실제 보통 물을 때는 요거다. 관형절. 일단 뭐 명사들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일단은 관형절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조금 이제 이게 변형을 한번 시켜보면 관형절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관형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관형절이 그 뒤에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 명사가 포함된 관형절이 또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그게 또 다시 관형사용 전성어미와 붙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네모를 꾸며주는 복잡한 뭐 복수 관형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형절이 어떤 명사를 꾸몄는데 그 뒤에 관형절을 나타내주는 전성어미가 아니라 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의리를 붙여가지고 관형절은 아니지만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방식의 것도 사용합니다. 다만 지금 문법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쌤은 그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비문학 수업에서는 앞으로 관형절이지라고 부를 거예요. 국어 쌤이 문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문법 시험 볼 때는 관형절이랑 관형격 조사 붙은 거랑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자 그런 것들을 괜히 막 문법적인 거 여기서 막 다뤄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통칭해서 관형절이라고 부를게. 자 요거 통해 가지고 찾는다. 자 뭐를 조심하자. 정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관형절에서 오히려 문제는 더 많이 묻는 거기 때문에 관형절에 대한 묶음 표시를 통해서 항상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여러분 네모 치는 거 했죠? 기억나죠? 네모 치는 거 이거 다 네모 치는 거예요. 네모 치는 것과 관련돼 있는 여기서 1 정의를 찾아야 되고 2 관형절을 찾는 그럼 요게 세트라는 거죠. 요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세트예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읽을 때 잘 안 읽힌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억은 나지만은 말하기 힘들죠. 필수 성분 중심 읽기를 해라. 그러면 되니?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했던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비문학 난이도를 결정짓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세 가지라고 볼까? 세 가지로 봐도 됩니다. 자, 제일 쓸데없는 거 지문 길이. 보통 학생들은 지문 길이가 길면 어려워합니다. 지문 길이 올해 수능 문제가 17문제이기 때문에 비문학이 이게 세트가 3개가 나올지 4개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4개가 나올 가능성도 제법 있죠. 이거 진짜 뭐 인문 하나, 사회 하나, 기술 하나, 융합 지문 하나 이렇게 주면 딱 좋아요. 딱 좋아요. 그래서 4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보는데 그러면은 지문 길이가 좀 짧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지금 융합 지문들이 굉장히 긴데 지문 길이 좀 짧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문 길이가 길어야 더 유리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비문학 지문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읽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계속 어느 부분은 끊어서 찾아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건데 뭐 지문 길이는 사실 우리 수업에서는 크게 고려할 문제가 아니고 어휘가 이거는 뭐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휘를 어렵게 주면 끝나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비문학 지문이 어휘가 어렵게 나오면 애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한계가 있다? 출제할 때
고교생의 그 수준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어휘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 표시를 줘가지고 어휘 설명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없는 경우에는 지금 쌤이 방금 설명을 했었던 정의의 방식이거나 관형절의 방식으로 무조건 설명을 줍니다. 아니면은 이건 정말 희귀하기는 한데 정말 미쳤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죠. 이미 뭐 공정한 거기 때문에 수특이나 수능 완성에 제시되어 있었던 개념은 정의나 관형들을 좀 간단하게 주기도 해요. 안 주지는 않을 거고 간단하게 주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거는 많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읽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당연히 1등급 오히려 통해서 뭐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강의로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밑에 가서 아니 요 표시는 밑에 가서 읽으면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 다음 주 수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나 관용절 요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잘하니까 나는 지금 이거를 계속 강조해 주는 겁니다. 지문을 많이만 보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어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해서 나오는 유형들을 정리하되 내가 약한 부분 이게 원래 사실은 혼자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하면 본인이 뭘 약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요 부분만 잘 연습을 해도 여러분들이 비문학에서 어휘적인 부분에서의 난이도는 상당히 많이 극복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거는 문장 어떤 문장이 그 쌤이 영어로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해요. 영어로 빗대서 그 혼문 그 단문이면은 문장이 길어도 해석이 쉽죠. 근데 복문이면은 문장이 길면 문장이 뭐 짧아도 사실은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쌤이 영어를 놓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투부정사 뭐 갖다 붙는다. 하여튼 무슨 용법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 또 주술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술어 이 주어 뭐 관계 관형절 나오고 막 그러면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 단어에 뭐 대절 나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용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술 관계를 어떻게 앞에 있는 앞절과 뒷절의 관계를 연관시켜가지고 읽을 건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어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국어도 똑같다. 국어도 아무리 길게 나와도 혼문장인 경우에는 뭐 빼면 요 관형절 빼잖아. 그럼 별거 없습니다. 부사절이랑 부사어, 관형어, 관형절 빼고 나면 별거 없죠. 근데 그거 빼고 있는 게 뭐야? 그게 빼고 있는 게. 그게 필수 성분 중심 읽기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관형절하고 부사절, 관형어, 부사어가 뭐야? 부속 성분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혼문장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라라는 거. 그래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실제로 진짜 고난도 지문은 그걸 빼도 견문장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보통은 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쌤이 1, 2, 3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그 1등급, 2등급 가는 학생들이 이거를 정복을 한 학생들이고 그 3등급에서 결국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등급에서 머물러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막히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잘 안 해? 이거는 계속 소재가 나오고 안 맞다. 막 기술과학점이 너무 어렵다. 난 문과인데 변명하면 마음은 편한데 성적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18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때 점수도 중요하지 않고 잘 받아놓으면 좋은 거고. 근데 고3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고 매년 적응이 잘 안 됩니다만 여러분 1년 후면 성인이에요. 내가 매년 죄책감이 커요. 여러분들 사회 내본다는 죄책감이 큽니다. 아직 애기인 것 같은데 그죠? 벌써부터 올 졸업생들 쌤 이번 주에 술 한잔 하시죠?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안 하죠? 쌤도 좋아합니다. 제자들이랑 술 먹는 거. 학생 말고 20세 이상 여러분들이 내년에 당당하게 쌤한테 술 한잔 하시죠? 할 수 있도록 올해 좀 고생하자. 자, 일단은 가장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았죠? 쌤 그래도 한 2주 수업했기 때문에 내가 저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해가지고 지문의 어떤 소재와 상관없이 계속적인 일정한 어떤 독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걸 연습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쉬우면은 더 좋은 거고 어려우면은 어차피 이런 방식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으면은 어려우면 더 좋은 거고 사실 어려우면 더 좋아야 됩니다. 재수생인데 어려우면 좋아하자. 확실히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어렵게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서 올 수능이 더 어렵게 국어 1등급 컷 78점 나오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나오기를 한번 빌어봅시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 여기에서 2번 선택지 이제 판단이 가능하겠죠. 이미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자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기억나야 돼요. 다시 지문에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계약자의 원칙이 뭐였죠? 법규보다 계약 내용. 그러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이 문단 가서 다시 꼼꼼히 읽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그 여기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놨었던 요 부분. 요게 딱 보여야 되는 1, 요 딱 돼 있는 부분이 눈에 딱 띄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가고 원래부터 포인트를 읽을 때 딱 집어가지고 지금 필요할 때 그 단기 기억에서 이끌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를 내가 한 달 후에 물어봐. 이거 옛날에 쌤이 할 때 그 계약 질문 한 거 기억나지? 그 중에서 그 두 가지 문제점 뭐였지? 당연히 기억 못하지. 학생들은 또 할 수도 있으면 나는 절대 못합니다.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단기 기억으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반드시 하는 연습을 하되. 자, 그렇다면 단속 법규는 법규보다 계약 내용이 우선합니까? 애매한 문제죠.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계약은 어쨌든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 다른다 하더라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두 번째 법적 불이익의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얘가 계약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서 계약자의 원칙이 덜한 거 아니죠. 더 하다라고 볼 수 있다. 얘는 무조건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뭐 법적 불이익도 없고 그렇다면 2번 선택지 적절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네. 세 번째,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 아직 못 봤어요. 그죠? 국가 개입 이런 거 못 봤고. 네 번째,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입법 목적 이런 거 못 봤어요. 강행 법규 아직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요 기억을 우리 요 24번과 관련해 가지고 공통점, 차이점, 특징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일단 기억에다가 요 표시를 하나 해두고 역상의 표시를 해두고 그럼 나중에 문제 풀기 쉽겠죠. 자,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자,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A뿐 아니라 B 뭐도 있다?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에 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그 개념들을 놓치고 오면 이때 와가지고 아 급부합에서 본 것 같은데 급부 의무가 부정된다. 급부 의무가 없다. 무슨 말이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읽으면서 개념이니까 뒤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걸 생각해가지고 왔다면은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내용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온 친구랑 그냥 아예 모르니까 넘어가 하고 온 친구랑 이 겨우 뭐 한 네 줄밖에 네 줄 다섯 줄밖에 안 지났어도 이 처음 예습할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거 읽었을 때 이거 앞에 나온 단어인데 급부 생각을 했느냐 못했느냐 생각해봐야 됩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학생들은 앞에서 급부가 있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무의식적으로 똥은 피하는 거예요. 더러운 건 피하고 어려운 건 피하고 무서운 건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부를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뜻이 아니니까 피하려고 하면 안 본 거, 난 안 봤다, 안 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암시를 걸기 때문에 여기서 급부를 좀 전에 봤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급부 의무? 이게 뭐지? 설명도 없네. 이해하고 싶은데? 이때부터 이제 막 멘붕이 오는 거죠. 급부가 뭔지 모르는데.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여기에서 실제로 뭔가 문제를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나와 있는 어떤 항상 개념어들은
쌤 1, 2, 3, 4, 5 해줬던 이 개념어들은 항상 뒤에서 어떻게든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반드시 이거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하면서 한번 읽어보는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 모르겠다. 행동.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 모르겠다. 행동. 일단 행동만 기억해도 나중에 얘가 도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행동 자체가 봐봐. 급부 의무라고 했을 때 행동 의무 뭐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뭐 했죠? 앞에서 봤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는 있잖아. 근데 예습할 때 이걸 아예 앞에 급부가 있다는 걸 생각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그냥 피하기 때문에. 자, 이에 해당되는 법조문을 그럼 둘 다 부정되는 거죠. 둘 다 부정되는 게 아니라 법적 불이익도 있고 벌금 과태료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 효력 자체도 이행되지 않아서 급부 의무가 사라지는 그런 것도 있다. 그걸 강행법규. 그 강행법규가 제일 세네요. 다시 들어갔을 때 이미 그러니까 순서가 쉽죠. 임의법규는 둘 다 돼. 우선 적용해서 뭐 자기들 계약 내용 적용되고 그 다음에 법적 불이익 없고. 근데 뭐 잘 생각해야 돼. 이 법률의 규정과 어긋났는데 자기 계약 내용이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하고 연관있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요게 1번이 지금 사실 지금 쌤이 안 써줬는데 요게 1번이죠.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얕은 수입니다. 얕은 수. 2번을 먼저 이야기한 거. 2번이 더 큰 차이가 있으니까. 내 계약 내용이 인정됐다. 그럼 당연히 뭐가 없어. 내 계약 내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임의법규에서는 불이익이 없었죠. 근데 불이익은 분명히 주어지되 계약 내용을 인정을 해줄게. 좀 봐준 거죠. 그게 역삼이. 이름이 뭐라고? 쌤은 항상 이걸 많이 물어요. 왜냐하면 쌤 동그라미 역삼의 세모 순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자, 단속법규. 그 다음에 마지막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 벌금도 내야 되고 이게 거의 범죄급이라는 거죠. 벌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도 인정 못 해줘. 강행, 법규, 세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쉽고 차이점 확실히 드러나고 또 동그라미 역삼이 사이의 공통점이 1 똑같죠. 계약 내용 인정된다. 그 다음에 역삼이 세모 간의 공통점이 2 둘 다 법적 불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1, 3은 완전 둘 다 차이점이에요. 쌤 말하자는 방금 1, 2의 차이점과 동그라미 역삼의 차이점과 역삼이 세모의 차이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눈에 띄었을 거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공통점 차이점이 이 정도 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다. 100% 출제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법적인 요구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이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조건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돼.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건문이죠. 예외적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 원래는 급부를 주장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급부를 주장하기 전에 그 급부를 줬어요.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즉 줬어요. A 즉 B.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별동 안 되네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앞에서 먼저 설명을 한 거네.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뭐야? 반환을 요구할 권리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 그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봤었던 수특에서는 없었는데 그 앞으로 수특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수특에서도 많이 나와요. 요거 있죠. 인정된다. 그리고 보통은 어떤 문장 뒤에 끝나고 나면은 문단이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뭐 어떤 특별한 그 접속어나 이런 게 없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비문학집문에.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80%는 이겁니다. 자, 이게 뭘까? 여기에 원래 뭐 들어가야 될까? 이게 병적으로 잘 안 줘요. 요 말을. 그 평가원이. 왜냐하면 요게 보이면 뭐니까? 난다니까. 난다.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라는 말을 잘 안 준다.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뭐 별말이 없어. 그럼 앞문장의 추상성을 뒷문장이 구체적 사례를 들어주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요게 쌤이 말하는
고난도의 냄새가 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개념, 설명, 사례. 보기,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요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A와 B의 문장 구성이죠. 그러니까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이다. 실제로 얘들이 뭘 했어도 계약을 했어도 인정받지 않아요. 벌금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주면 의사가 아닌 사람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어요. 의사가 아닌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신분 상승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 돈 많은 집, 쌤 친구 중에도 있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말하긴 좀 그런데 돈 많은 집 외동딸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경우도 꽤 많겠죠. 그 딸 어떻게 치웁니까? 그 의사 사위 얻어서 치우죠. 왜? 병원 차려주잖아요. 의사 사위한테. 그래서 그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 시골 애들이 의사를 많이 했던 이유가 우리가 뭐 의사에 가서 돈 벌어도 사실 뭐 수백억 못 봅니다. 그거 노리고 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뭔가 내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생각하면 우리 때는 뭐 그래서 쌤 친구들이 의사들이 많아요. 의료법 때문에. 사실 병만 차리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차릴 수가 없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자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 차이점, 특징점 찾기로 했죠, 그죠? 별거 없네. 니은은 세모. 이미 정리 끝난 거잖아. 이미 정리 끝난 거예요, 그죠? 둘 다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가 공통점이고 그리고 효력이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차이점입니다. 이미 이 문제 푼 거랑 마찬가지예요.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사례가 되겠죠. 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24번 뭐 바로 보이니까 풀어볼까? 24번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1번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자, 둘 다 법적 불이익을 받는 거 맞습니까? 맞죠? 끝났네. 그 뒤에 거 읽으면 시간 낭비라는 거죠. 비문학 지문에서 줄일 수 있는 건 반드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통 선생님 부정형 발문일 때 답 보이면 나머지 볼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얘는 긍정형 발문이고 선생님 긍정형 발문은 특히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나와 있으면은 답이 보여도 끝까지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자 짧은 밑줄 문제 유형 중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기억 뭐 A 이렇게 하나만 주는 게 있고 기억 니은 뭐 A, B처럼 복수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복수로 주는 경우에 문제는 항상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때는 답 나오면 어쨌든 내가 공통점 찾기로 생각하고 읽었는데 공통점이 내가 생각한 게 선제 그대로 나왔어요. 그게 답이죠. 나머지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다 읽고 나서 푸는 게 맞겠지만 밑줄 문제의 답의 근거는 보통 밑줄 앞뒤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끝까지 끝문단까지 읽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다. 내용 일치 문제에서 가장 적절한 거. 그거는 당연히 다 읽어야 되는데 짧은 밑줄에서 공통점 물을 때는 그렇지 않다. 자, 나머지도 확인해 봅시다. 계약 당사자들 간의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은 아니죠. 기억은 인정됩니다. 1 인정한다 그랬어요. 계약 내용. 그 다음에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의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니은만 그렇죠.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 니은만, 강행법규만.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강행법규만 그렇죠. 역사면은 아니잖아.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할 수 있죠. 뭐 실제로 그 역사면은 인정까지 되기 때문에 5번 선택지는 둘 다 틀렸죠. 그래서 뭐 확인해봐야 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쌤은 요런 문제의 경우 답이 보이면 그냥 끝내라 라는 이야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례 원칙 나왔습니까? 못 본 것 같죠? 그 다음에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정당화 이거 못 봤어요. 그다음에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자, 방금 우리가 부당 이득이 아니고 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강행 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렇다면 그 급부의 내용이 뭐 어쨌든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사례를 준 거잖아. 언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발생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고, 그 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당이득이 없는데, 부당이득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없겠죠. 그러므로 요번 선택지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급부의 내용을 했느냐, 지불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했으면은 인정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정되지 않을 거고, 물론 그 뒤에 보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더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5번 선택지에 대한 거.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정합 X. 실제로 부당 이득 청구권이 발생해야 되는데 급부를 내가 냈다 하더라도 아니야, 그거 못 받아 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급부의 내용이 위조 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 이거나 A 이거나 B라고 한다면, 아까 계약에 대한 어떤 행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계약에 대한 행동 자체가 반사회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얘들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럼 국가는 범죄 이득을 환수하는 환수 권리를 가지고 있죠. 사기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죠? 부당 이득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발생하는 뭐 위조 지폐 같은 것들은 뭐 돌려줄 사람이 없잖아. 그런 거 다 받아들인다. 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일을 해요. 내가 그 트레이더라고 칩시다. 금융 트레이더예요. 보통 자기가 한번 굴리는 돈이 한 500억 정도는 되죠, 걔들. 하루에 굴리는 돈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정도 되는데 400억만 굴리는 거야. 400억만 굴리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아무래도 그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 주식 매매하면 안 돼요. 주식 트레이더들은 자기 주식 매매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사람도 꽤 많았다 그러죠. 자, 100억을 따로 빼. 회사 돈이죠. 횡령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하루만 돌려. 한 30% 오를 게 너무 뻔해 보이는 100% 확실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걔가 이걸 130억 만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계좌로 다시 100억을 돌려 넣었어. 자, 회사 손해본 거 있어 없어? 회사 손해본 거 없죠? 없죠? 그럼 얘 30억 벌었죠?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사회적,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얘가 이 벌어들인 30억도 어떻게 해야 된다? 환수해야 되죠. 우리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는 합니다만 보통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도박으로 다 날렸다, 탕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빼돌린 거죠. 그거는 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 뭐 하면은 아이고 큰 돈 빼돌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계약 효력도 1번 당연히 인정되지 않아요. 1번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두 번째 플러스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요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생기는데 요런 경우라고 한다면 A이거나 B라고 한다면,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돌려받을 권리가 부정된다. 5번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급부의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고 한다면 부당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5번 적절하죠. 자, 3번 봅시다. 단속법규로 국가 간 개인 간의 계약이 개입할 때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놈의 비례 원칙 언제 나오는 건지 아직 못 봤어요.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아직 국가 개입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야기 못 본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마지막 문단인데
자,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오케이. 방금 선택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 요게 사례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례는 무엇의 사례일까요? 정당한 입법 목적의 사례가 되겠죠. 국가 안보는 어떤 정당한 입법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정당한 입법 목적이라고 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위한다. 공공복리를 위한다. 그 쌤이 아는 선생님이 너무 불쌍한데. 이 선생님이 그 송파 메가스터디 그 재종반 선생님인데 그 작년에 그 확진자가 학원에 그 영어 쌤이랑 접촉을 해가지고 이 쌤이 2주 자가격리 들어갔어요. 2주 자가격리. 2주 동안 그 밖에 아예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배 사줄까? 그래서 그랬는데 집이 하남이라 너무 멀어서 오시지 마세요 형님. 뭐 그래가지고 그래 뭐 필요하면 불러 그랬는데 나왔어. 저번 주에 나왔어요. 너무 좋대. 2주 만에 나오니까 세상이 너무 좋대. 그리고 어제부터 또 자가격리 들어갔어요. 학생이 그 자기가 담임 맡은 학생이 이번에 그 신규 재종반 오픈했죠. 저번 주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재종반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잖아. 재종반 사람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또 나온 거죠. 자기가 담임. 또 2주 자가격리. 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노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지금 요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 질서나 공공복리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사실은 국가가 제한하는 게 요럴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개인에 대해서 뭐 이거 일종의 사찰이잖아. 그 집 밖으로 나오면 바로 뛰어옵니다. 잡으러 와요. 그리고 뭐 거기서 그 확진자 나오거나 그런 구상권 청구하기도 하고 장난 아닙니다. 자, 이 경우가 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경우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경우 계약의 자유를 또 제한하려고 한다면 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최소가 뭔데? 필요한 만큼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 요게 다시 개념입니다. 요게 비례 원칙. 어차피 우리가 비례 원칙 찾아야 됐으니까.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3번 확인해 봅니다.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개소리야.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어떤 동그라미 역삼이의 뭐 세모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을 하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3번은 단속 법규에 대할 때는 그 예외사항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4번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할 수 없다. 자, 이거 뭐 물은 거야? 요거죠. 요거 물었죠. 비례원칙 개념 물었어요. 근데 또 놓친 애들 있다 그랬어요. 그죠? 관영절을 못 읽으면은 저런 걸 설명한 적이 있어? 상대적인 정보를 해가지고 뭐 설명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비례원칙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동그라미, 역삼이, 세모순으로 규제가 심해졌고 그죠? 역삼이로 가능한 거를 세모로 하는 거는 최소한의 제한이 아니라는 거죠. 추론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해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5번 선택지점. 내용 일치를 묻는 게 아니라 내용 일치 플러스 추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쌤 저는 22번 문제에 뭐 답을 맞췄는데 5번 선택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맞추는 방식의 공부를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올해 6월, 9월 모평을 풀 때는 당연히 내가 최대한의 점수를 많이 받는 시험을 봐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 6월, 9월 수능 전까지는 최대한의 점수를 받는다기보다는 최대한 올바른 접근법으로 접근하는 법을 모의고사에서 연습해. 학교에서 보는 실전 모의고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달 모의고사 1등급 받는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자소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수는 나중에 정확하게 올리면 됩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6월, 9월, 11월 3번이나 했습니다. 5번 선택지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자, 그렇다면 4번 선택지. 5번이 아니고 sorry. 자, 4번 선택지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라. 이게 추론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리고 예습했을 때 나 저거 한 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한다면은 진짜 훌륭한 학생이 잘 없습니다. 자, 23번. 자, 이게 이제 사례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기억납니다. 보기 사례는 본문 개념 사례와 연관되는데 그럼 본문에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본문에서 사례가 뭐 있었는데 읽을 때 바로 생각했어야지. 1문단에 나와 있었던 방충망 수선 문제 집주인하고 그럼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기 거 매매한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들 협업 됐죠. 그걸 지금 여기 연관짓게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예요. 쌤 이거 외우는 거야 아니야? 아니라 그랬죠. 쌤 암기력 진짜 완전 떨어져요. 그 왜 기억해? 어떻게 기억해? 암기력이 안 좋은데. 나올 줄 알았으니까 읽을 때부터 포인트를 잡고 읽었다. 이 사례들은 어쨌든 보기 사례 고난도 문제 푸는데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똑같이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자 1번 기억. 계약서의 방충망 수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법규기는 한데 이게 지금 아까 방충망 수선 그게 동그라미 쳤던 기억나죠? 이미 법규기는 한데 여기에 이미 법규 중에서도 뭐가 없다? 요거죠. 요 조건문이죠.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자, 요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 참으니까 천천히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 계약 내용이 아닌 법규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어디 있었니? 여기 있죠.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이게 법규죠. 아니 그 법률의 규정이죠. 이게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 법률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다음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도 없다. 왜 없습니까? 이미 법규니까. 야, 방충망 찢어지는 게 누구 잘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자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응? 이거든. 1문단이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물었죠. 이거 나 설명했었나 저번 주 수업할 때? QA 구조. 설명했네. 묻잖아. 물음에 대한 답은 100% 묻습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에 대한 해답 100% 묻는다 그랬죠. 이 두 가지 구조는 반드시 기억하자 그랬어요. PS 교재랑 QA 구조.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물었기 때문에 누가 고쳐야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뭐 우선 적용되는 거는 무엇이냐?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물음이죠.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았어야 되고 자 기억, 법적 의무, 수선 의무, 그 다음에 그 법적 불이익, 과태료, 벌금, 이야기 위에서 이야기한 거에 대한 동그라미적 설명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기억 적절하네. 그 다음 니은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맞습니까? 세입자가 아니죠. 이거는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위 내용이랑 일치하지 않아요. 그다음 세 번째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자 요게 뭐예요? 계약 내용이 따로 있는 경우죠. 처음에 설명했던 거 맞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없죠.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니까.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리을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그렇죠.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아니죠. 이 문제는 사실 고난도 문제 유형이긴 합니다만은 수능 특강보다 쉽게 나왔죠. 진짜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능에서 뒤통수 칩니다. 2019년 수능이 악명 높은 수능이죠. 역대 두 번째로 어려웠던 기출 수능입니다. 변화된 수능에서는 역대 가장 어려웠다. 하지만 6월 모평은 풀만했다는 거죠. 자, 이제 24번까지 풀었고 25번만 풀면 될 것 같은데 얘도 사례 문제예요. 그죠? 자,
지금 분명히 우리가 사례를 쌤이 아까 정리를 했는데 3개를 했는데 지금 22번 문제를 푸는데 그 3가지 사례가 다 23번 문제를 푸는데 3가지 사례가 다 들어간 게 아니죠. 이미 법규 사례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사례가 남았다? 역삼이 사례랑 세모 사례가 남았죠.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의사. 그 사례들을 또 사용하는 사례 보기 적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보기 문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들어갈게요. 농지를 빌리려는 A와 자, 그 다음에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자, 부정합해 X. 부정합해 X.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게 뭐예요? 1. 그럼 여기에서 혹시 2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쌤이 갑자기 1, 2라고 왜 이야기하시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1문단에서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뭐 자료를 들어가지고 물을 거는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을 했어요. 눈치챘습니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보기 사례는 본문 개념이나 본문 사례와 연관될 것 같은데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문장은 역삼이나 세모 사례와 연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농지 사용료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본문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과 연관될 것 같고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야 된다. 생각이 나야 된다. 이 질문 쉽지만 여러분이 처음 못했던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당장 이거를 잘 공부를 해가지고 예습했죠. 본인 뭐가 부족한지 알았죠. 쌤이 지금 그 다음 지문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 이걸 지금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복습 딱 정확하게 한번 하고 나면 당장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6월 목표나 9월 목표나 수능을 풀더라도 엔간한 수준의 난이도는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정말 요 쌤하고 하는 이 첫 한 달간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문학 수업만 우리가 일주일에 3번 하잖아. 특강 2번에 정규 수업 1번. 그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계약하고 나면 일주일에 1번밖에 못 봐요. 그냥 점검하는 순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내가 더 많이 하겠지만 근데 실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뭔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얘를 완전 그냥 씹어 먹는다 생각하고 이 질문을 몇 번이고 본인이 스스로 프린트해. 하고 나가지고 프린트해서 깨끗한 데다가 계속 해봐. 그리고 쌤이 필기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선생님이랑 얼마나 비슷하게 했는지. 근데 그냥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쌤이 설명 내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계속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러고 한 몇 달 쉬고 나중에 2학기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게 얼마나 빨라졌고 얼마나 익숙해졌는가를 확인하는 거다.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하면 안 되죠. 이게 뭐예요? 불이익. 법적 불이익. 문맥적 의미는 어떻게든 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적 불이익이라고 읽어야 돼. 여러분들 여기 2라고 체크를 해야죠. 그 다음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야. 무효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사례는 역삼입니까? 세모입니까? 세모죠. 강행법규. 벌금도 내야 되고 계약도 무효예요. 강행법규. 근데 이미 요거 나오는 순간 강행법규임을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빠른 애들이라면. 못해도 상관없기는 해요. 둘째, 이 사건 어쨌든 그 무효다. 그러니까 1번도 인정해주지 않아. 1번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2번도 가해. 세모 강행법규. 셋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된다.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것도 부당이득. 어쨌든 이 계약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무효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1번을 한번 봅시다. A와 B가 농지의 어떤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맞나요? 사법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사법이 뭔데? 개인과 개인 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재산상의 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기억 안 나면 올라가는 거죠. 사법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시작하면서 설명했으니까. 자, 읽어볼까?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지금 그 강행법규에 해당되는 요 내용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느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적용됩니까? 그럼 계약 자유의 원칙이 뭔지 다시 떠올라야 될까요? 한 단계 더 뛰어야 되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뭔데? 법규의 내용보다 계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에서 보니까 1번 적용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얘는 사법, 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얘는 사법이 아닌 것이죠. 그럼 1번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실제 이 전체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25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틀린 학생들도 꽤 많을 수 있죠. 22번 문제는 틀린 학생은 별로 없겠지만 4번 선택지를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2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저렇게 생각을 잘 못할 것 같다. 괜찮다 그랬죠.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25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나 어휘력이 부족하고 너무나 뭐 독서의 어떤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고3 공부까지 부족해버리면은 한다고 해도 나머지 거를 잡느라 내용 일지 문제 맞추고 추론까지만 잡는 거 해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 그거 잡고 그죠? 뭐 하다 보면 어휘 문제 뭐 찾아내고 뭐 이렇게 풀다 보면 이거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잘 봐봐. 아까 4개 지문이라 그랬죠. 각 지문당 이게 하나씩 있다 치자. 3개 지문이 될지 4개 지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 지문 나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국어 1등급 컷을 90점 이상으로 절대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될 거고 그래서 아마 4지문 예상하는데 자 이게 하나씩 있으면 4문제. 그냥 보통 얘는 3점짜리거든. 보통 3점입니다. 이거 보기 사례 적용 고난도 2개가 있다 하더라도 방금 우리가 앞에 풀었던 23번 같은 거 좀 풀만하잖아. 근데 이제 고난도 문제는 보통 3점입니다. 그럼 4개 중에서 4개를 만약에 내가 못 풀어서 다 틀린다. 몇 점입니까? 4, 3, 12 빼면 88이죠. 나머지 다 맞추면 1등급 받을 수 있네. 나머지 다 맞추면. 나머지 다 맞추면. 실제로 그 옛날에 그 크리스탈이라고 걔는 별명이 크리스탈이고 이름이 뭐였지? 수정이라고 수정이라고 애가 있었는데 진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사례 적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다. 얘는 다른 사례다. 얘는 이과인데 경제 지문인가? 경제 지문인가 화학 지문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6개 문제짜리였거든. 그거 버려라 그랬어. 너는 45문제가 만점이라고 생각하지, 국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어 문제는 39문제다 생각하고, 39문제 다 맞추면은 네가 원하는 대학 간다. 그래가지고 얘가 39문제 풀어가지고 38문제 맞췄거든. 인도권 내신은 2등급 때였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특정 부분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39문제 중에 38문제 받아가지고 국어 2등급 받고, 야, 중앙대 간호학과 갔나? 그런 극단적인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해보면 알죠. 열심히 해보면 압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건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실하게. 이때까지는 보통 안 해서 안 넣은 거거든요. 근데 1학기를 정말 열심히 해보면 6월 모평 보고 나면 답이 나와요. 나는 이건 진짜 안 된다. 끝에 가가지고 선택하면 돼. 자, 100점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인 시험이다.
자, 또 넘어가서 이제는 마찬가지로 오늘 뭐 다 보긴 힘들겠지만 35번부터 38번 요 지문은 딱 봐도 그 기술과학 지문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다만 아직 우리가 기술과학 지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거 이야기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뭐 여러분들이 그 하는데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수요일반 학생들이 원리적 정보가 중요하다. 그 정도는 파악을 했을 겁니다만 자, 한번 문제만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자, 조금 변화가 생겼죠.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내용일치 문제의 그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것도 내용일치 문제. 근데 부정형 발문. 전략은 똑같죠. 뭘 찾는다? 화제를 찾는다. 그런데 화제 찾는 방법 기억나죠? 반복되는 말을 찾는다. 끝. 1, 2, 3, 4, 5번이 전부 다 LFIA 키트. 이게 핵심 화제네. 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좀 불안하다.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시리오 패드네, 흡수 패드네, 뭐 그다음에 뭐 항원 항체 반응에 뭐 항원에 해당하는 키트가 나오고 뭐 표준선 검사선, 그다음에 뭐 표지 물질, 목표 성분, 뭐 그런 거. 왜 검사선이나 특히 목표 성분이나 이런 말들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요소들을 찾아주고서 들어가되 어쨌든 모든 것이 LFIA 키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자, 이 지문은 원리적 정보가 당연히 나오겠죠. 기술과학 지문은 원리적 정보를 묻습니다. 근데 이 원리적 정보, 이 지문이 만약에 어려웠다. 이 지문 제일 어려웠어요. 이 지문이 어려웠다. 나는 이 지문 뭐 아직도 잘 이해 못할 것 같다. 지금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자, 여기에서 일단은 기본만 딱 잡고 갔을 때 나중에 되면 요거를 이렇게까지 보고 지금은 어느 정도만 하느냐,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일치 문제에서 화제 찾는 게 힘들다. 그러면 요것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첫째, 반복되는 말 찾는다. 둘째, 주어 찾는다. 일단 이걸로 시작해도 돼요. 선생님, 저는 이거 다 읽어가지고 여기서 시료 패드, 흡수 패드, 항원 항체, 검사선, 표준선, 표준물질, 목표 성분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찾아도 이거를 기억해가지고 본문을 못 읽겠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그랬니? 현서가 왜 나왔지? 어, 아, 수락, 내가 이거를 안 해가지고. 오케이, 했어요. 자, 현서 들어왔니? 튕겼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라 얘들아. 내가 요게 핸드폰이 그 자, 보여줄게. 핸드폰이 열면은 이걸 다시 내가 비번을 풀어야 돼. 비번 풀고 미안해. 미안해. 현서 미안해. 내가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자, 전에 한번 보여줬죠. 수업하면은 이 화면만 안 보이나? 이 화면만 보이기 때문에 니들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 화면에 보면은 그게 뜨잖아. 근데 내가 이게 필기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나는 줌 화면이 아예 안 떠. 요렇게 되기 때문에 줌 화면이 1도 안 뜹니다. 그러니까 뭐 나갔는지 뭐 초대를 수락해달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쌤이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남기면은 방금 요거 보고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엄청 느려요. 그리고 이 쌤이 폰 펼쳐야 되고 비번 풀어야 되고 카톡 열어야 되고 그게 또 누군가가 나한테 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하면은 수업 시간 한 번 하면은 막 카톡이 엄청 많이 옵니다. 뭐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쌤이 또 다른 학원도 나가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누가 나갔구나 그러면 또 니들 또 이름 쳐가지고 그것도 초대하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나 나갔어. 전화해. 좀 부끄러워도 전화해. 내가 전화 받아가지고 알았어 하고 콜해주면 되잖아. 그게 좀 간단하죠. 쌤 전화번호 다 알죠? 이참에 목소리 한번 듣는 거지.
그죠? 지금 그게 뭐 부끄러운 친구들은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같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하면 굉장히 많이 시켜요. 지금 울분에 가득 차 있죠. 맨날 나 혼자 이야기해서.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여러분 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9423-4104. 자, 특정 학생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다 맞추면 누구나 튕길 수 있는 거니까. 심지어 나도 튕길 수 있잖아. 쌤이 튕기면 쌤이 단톡방에 남길게. 쌤은 니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누구라도 튕기면 쌤한테 그냥 바로 전화를 주는 게 편하다. 바로 전화를 주는 게. 그게 다른 친구들을 위한 거고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도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면. 다른 친구들도 쌤이 계속 이러면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시간 걸리니까. 앞으로 우리 길죠? 앞으로 10개월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겠지만은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되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되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그래서 다시 한번 현수가 튕겨서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강조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내가 방금 쌤이 해줬던 것처럼 자 기억이 나도록 일단 화제를 찾는 방법을 쌤이 아까 이야기를 해줬죠. 요 방식대로 일단 요 방식대로 해가지고 다 찾고 화제부터 먼저 찾고 라고를 1, 2, 3, 4, 5번을 지금 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 2, 3, 4, 5번을 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LFI 키트뿐 아니라 뭔가 시로페드나 호스페드나 항원항체 반응이나 뭐 이런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요거를 지금 이게 한 문제만 푸는 거면 또 할 수도 있지만 뒤에 문제들도 분석해야 되고 그 뒤에 문제들에서도 뭔가 중요한 포인트들 잡히면 다시 올라와 가지고 그걸 뭐 개념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요 두 가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이건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는 돼 있으니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되는 애들이 이상한 겁니다. 나쁜 의미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것만 해도 된다. 쌤이 당분간은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는 요것만 할게. 비문학 수업 계속 하잖아 지금도. 내 수업 다 비문학이라고 계속. 그때 요것만 해가지고도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워 다 필요 없어. LFI의 키트가 핵심 화제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학기 때쯤 되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요것만 해도 나쁘지 않다. 다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쌤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럼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업과 니은이 뭔데? 공통점, 차이점,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올라가 가지고 기업과 니은을 확인을 해 보면 기업 직접 방식, 니은 경쟁 방식. 그렇다면 눈치로 봐도 얘는 공통점, 차이점, 특징점 중에서 뭐가 강조되는 정보일까? 둘 다 방식이죠. 이것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직접 방식이고 니은이 경쟁 방식입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야 되느냐? 방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야 돼요. 방식. 방식이 뭔데?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수요일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방법적 정보는 무조건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그 기출 모평을 보면은 사실 방법을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출이 훨씬 더 많아요. 방법을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를 본다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더 많이 출제한다 그랬죠? 인문지문에서. 그런 것처럼 방법이라는 말을 방식으로 많이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제 1순위가 원리적 정보, 방법적 정보다 보니까 기술과학지원에서 얘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선택지를 요때는 선택지를 한번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자, 뭐가 있다? 달리 모두. 그러면 이거는
공통점, 차이점, 특이점 중에 뭘 묻는 거다?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거. 기억의 특징점. 이걸 단독으로 묻는 게 아니라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하나, 차이점 4개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문단을 다 읽고 나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고, 그러니까 그때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 문단도 나중에 읽고 나서 내용일치 문단처럼 한 문단 더 읽고 나서 또 내용일치 또 풀어 오면 되기 때문에 소거법 해놓고. 자, 요거는 가장 적절한 게 있다라도 다 읽고 나서 풀지 않아도 된다. 오늘 2019년 6월 모평에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2개 있으니까 연습 조금 확실히 기억하기 편하죠. 똑같은 문제들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그래서 매주 풀면서 이거 저번 주 풀었던 내용 문제 유형이랑 똑같은데 똑같은 풀이 방법으로 풀리나 연습하다 보면 빠르게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자, 37번입니다. 위크를 참고할 때 보기 A와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검사를 실시한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자, 어떤 조건을 줬습니다. 조건을 줬으니까 물개 표시 하였을 때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뭐예요? 어제 수업 들었던 애들 이거 뭐예요? 원리적 정보라고 했죠. A가 A 하면서 할수록 B 한다. 자, 민감도는 높고, 그러니 자, 요거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아져. 그다음 요거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그러면 본문을 읽을 때 뭘 찾아야 된다?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한 개념을 원리적 정보와 연관시켜서 분명히 본문에서 설명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어쨌든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원리적 정보를 보는 순간 뒤에 나와 있는 보기 문제랑 100% 연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기술과학 지문을 공부하면 보여야 돼. 특히나 특히나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비례적 원리적 정보보다 반비례적 원리적 정보는 더 중요하다 그랬죠. 200% 출제 그래서 무조건 나옵니다. 반비례인데 원리적 정보다 반비례적인 정보 자체가 일단 원리적 정보입니다.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나중에 분수로 표현되는 것도 풀 수 있고, 분수 나온다고 해서 수학적 계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 거 풀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뭐 이 지문의 핵심적인 문제, 뭐 난이도의 문제를 떠나서 핵심적인 문제. 자, 그다음에 A를 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력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뭘 봐야 돼? 일단은 양성과 음성이라고 하는 걸 봐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접두사를 떼서 볼 수 있느냐, 양성과 음성.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위, 우리가 진위를 가린다라고 하죠. 진품, 위조품, 진짜와 가짜. 진짜 양성과 진짜 음성, 진짜 양성과 가짜 음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휘력이 되면 뭔가가 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쌤이 하고 있는 거고,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진양성이라고 읽어버리면 진양성이 뭐지? 잘 안 돼요. 진양성. 경상도 사람들은 읽을 때 경상도 학생들 수업을 해보면 얘들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한 애들은 진양성 이렇게 읽죠. 이해 못한 애들은 진양성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봐 그러면은 얘가 이해했구나 못했구나 어휘력이 되는구나 안 되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 학생들은 이 성조를 가지고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항상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뭔가 한자어 개념들이 나왔을 때는 끊어지는 접두사 부분 없는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 길러봅시다. 자, 38번.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이해가 들어갔으니까 난이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난이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최소 추론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그 사례 적용 문제일 겁니다. 이때 정보가 길어요. 정보가 길어. 이거 언제 다 읽느냐? 쌤, 요거는 왜 다 읽었어? 원래 비문학 지문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보기는 한 문장만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럼 왜 다 읽었어? 원리적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죠. 짧아서. 세 줄이잖아, 세 줄. 높다를 빼고 나면 세 줄이죠. 그래서 세 줄이기 때문에 쌤이 다 읽은 겁니다. 세 줄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다 읽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한 줄만 읽어. 한 줄만 읽어라. 살모넬라 균은
주어가 살모넬라균이네, 그죠?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자, 살모넬라균이 뭐예요? 필수성분 중심을 이렇게 하면 병원성 세균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뭐 읽어보니까 앞에 관형절이 있죠. 관형절 내용이 식중독을 일으킨다. 라는 이야기예요. 견문장이 쉽게 말하면 아는 문장과 암기 문장이 있는 거니까 원래는 두 개의 문장인 거죠. 살모넬라균은 병원성 세균이다. 관형절은 보통 관계 관형절이기 때문에 뭐가 생략됩니다. 관계 관형절 뭔지 아나? 모르죠. 수능에서 절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 관계 관형절이에요. 나중에 다영쌤이랑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곧 알게 될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관계 관형절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설명해주면 필수 문장 성분 중에 하나가 뒤에서 꾸밈을 받는 체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죠. 엄청 중요한 거니까 설명 두 번 들어도 되겠죠. 한번 설명해 줄게. 철수가 달린다. 혼문장이에요, 격문장이에요? 혼문장이죠. 혼문장 개념 알죠? 주술 관계가 한 번만 드러나면 혼문장입니다. 그럼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 드러나야 격문장이죠. 그렇죠?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철수가 키가 크다. 좀 어려운 건데. 혼문장이에요, 격문장이에요? 합법 장문 선택했죠. 합법 장문 선택했죠. 견문장입니다. 되게 어려운 거. 서술절이라고 하는 건데 서술절은 키가 크다라고 하는 서술절. 절은 주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가 크다가 키가 주어가 되고 크다가 서술어가 되는데 철수가라는 주어에 서술어 역할을 해주는 절이다라고 해서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견문장입니다. 서술어가 두 개죠. 첫 번째 서술어 크다, 두 번째 서술어 키가 크다. 키가 크다도 하나의 절로 봅니다. 아니 하나의 서술어로 봅니다. 문장 성분은 알죠?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쌤 경험상 보통 고3이라 하더라도 문장 성분과 품사 잘 모릅니다. 관형사와 관형어 구분해봐라. 구분 잘 못해요. 그래서 매년 수능에서 묻죠. 매년 묻는데 또 매년 틀리죠 애들이. 자, 서술절은 하나의 서술의 역할을 합니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고. 자, 요거는 대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꽃이 피었다. 자,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봐봐. 주술관계가 한 번 있으면은 혼문장. 주술관계가 두 번 있으면은 견문장. 태일이가 지금 이거 대답한 거야? 예쁜 꽃이 피었다. 혼문장이야, 견문장이야? 헛. 예은이 헛. 태연이 헛. 둘 다 혼문장이다. 그렇죠. 혼문장처럼 보이죠.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리니까 그 전에 대답한 거다. 그럴 수 있죠. 신나면 안 되는데 지금. 자, 하다 보니 또 신나네요. 병자 같아. 수업만 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자, 계속 보자면 결국 그 답은 뭐냐? 이 지문은 견문장. 쌤, 주술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견문장이라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꽃이 예쁘다와 꽃이 피었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결합한 거죠. 근데 이거를 관형어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꽃이 예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관형어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관형절로 바꿔주기 위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붙은 거예요. 니은이 붙은 거죠. 그럼 원래는 뭐냐? 꽃이 예쁜 꽃이 피었다. 근데 국어 문장에서는 똑같은 정보의 같은 문장 성분은 생략이 가능하죠. 이걸 생략한 겁니다. 주어를 생략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문장처럼 생겼는데 견문장이에요. 얘도 혼문장처럼 생겼는데 견문장이에요. 그래서 서술절과 관형절이 어렵습니다. 명사절 쉬워요.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 붙으면 그거 찾으면 되니까. 그죠? 부사절 쉬워요. 부사형 전성어미 애기 뭐 이런 거 찾으면 되니까. 뭐가 어렵다?
안긴절 문제에서는 서술절하고 자, 또 어려운 거 하나 줄게. 서술절이 왜 어려우냐? 요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철수는 1등급이 아니다. 혼문장입니까? 견문장입니까? 철수는 1등급이 아니다. 혼문장이야, 견문장. 견문장. 서술절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혼문장이죠. 1등급 이게 뭔데?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가 붙어있는 말은 보호죠. 주어 보호 서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혼문장입니다. 글쎄 키가 크다 할 때 이것도 가잖아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게 아니죠. 얘는 견문장, 얘는 혼문장. 그래서 문장론이 지금 다영생이랑 문법 기출 볼 거 아니야. 문론 뭐 형태론 이런 거 보고 있을 테니까 좀 있으면 이제 문장론 들어갈 건데 그러면 또 다 관용줄 문제야. 왜 이렇게 관용줄 문제를 많이 물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많이 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 한 10년치 기출 문법 꺼내놓고 보면은 절 문제의 거의 80%, 70%가 아마 관용절 문제일 거예요. 이유는 알겠죠. 이걸 내야 틀리니까. 이걸 내야 공부를 한 애들과 안 한 애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문법은 출제될 요소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출을 잘 분석을 하면은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죠. 문법이 그게 조금 센 편이다. 다만 이제 작년 수능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난 출제. 합법도 마찬가지예요. 합법 작문도 조금 예년 수능하고는 작년 수능은 예년 수능하고 좀 많이 달랐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작년 수능을 맞춰가지고 올해 수능을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 2019년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 그래서 요거만 딱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뒤에 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읽으면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전체적인 문제를 봤는데 지문을 보면 1문단 58분이니까 시작하면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 만나가지고 요거를 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오늘 수업 내용 복습. 오늘 수업 내용 복습. 선생님 보통 복습 그렇게 강조 안 하는데 오늘 수업 내용 복습. 특강 내용 무조건 복습해야 돼. 그 정규 수업은 어쨌든 그 비슷한 수준의 글을 계속 쌤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습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특강 내용은 당연히 예습이 중요하죠. 예습이 중요하고 쌤 수업 내용을 하고 근데 이게 수능의 어떤 출제 기간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복습해야 됩니다. 자, 복습 어떻게 한다? 복습은 무조건 당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오늘 12시 전에 끝내고 너무 늦게 자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스케줄이 있거나 그럴 때 쌤이 일주일치 스케줄 짜라 그랬잖아. 모의고사와 관련돼 있는 거는 무조건 뭔가 수업 들었다 당일날 해야 됩니다. 당일날 1시쯤 자더라도 당일날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일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 내일 되면 또 하잖아. 내일 것도 복습해야 되는데 밀리는 순간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밀리잖아? 그게 일주일 되죠. 일주일 밀리잖아? 그게 한 달이 돼. 한 달 밀리잖아? 그게 한 학기죠. 한 학기 밀리잖아? 그게 내년 수능을 또 봐야 돼. 재학생의 40% 정도가 재수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의 40%가 재수한다는 거죠. 엄혹한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60%는 대학을 가겠지만 40%는 어쩔 수 없다고. 재수를 벌써 선택하면 안 돼요. 미루지 마, 절대로.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해야 돼. 오늘 해야 되는 거. 자, 다행히 오늘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선생님 정신 상태도 그렇고, 또, 나름 쉬운 지문에서 더 많은 걸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지금 벌써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많은 걸 설명해 버리면 내용이 이해도 안 될 테니까. 그래서 뭐 그런 욕심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다음 시간에 과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와야 될까? 과학만 가지고 뭐 2시간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합법작문은 설명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2019년 9월 모평 합법작문에 대해서 일단 이제 한번 돌았어요. 합법작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에는. 다음부터 보는 이제 9월 모평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9월 모평 반드시 합법작문까지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자.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안녕.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안녕. 아. 희서야, 거기 보통 그 할 말이 있는 친구들이 마지막에 남아있더라고. 자는 거 아니지? 희서야? 머리가 보이는데 자는 거니? 저 오후 5시인데? 새벽 5시 아니고. 그래요. 쌤이 나갈게. 내일 보자. 어떻게 저렇게 멈춰 있을 수 있지?